백만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오늘 본문 2회차예요. 본문 2회차 시작해 볼게요.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청사진 점검하기.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마다 내가 절개하는 말이 있다. 5분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돈과 성공에 관한 청사진을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의식 속에 돈과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두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청사진이 당신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한다. 돈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건물의 청사진과 비슷한 개념이다. 건물의 청사진이 그 건물에 대해 미리 세워둔 계획 또는 디자인인 것처럼 경제 청사진은 당신이 돈에 관하여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 또는 돈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워보자. 당신의 현실에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식이다. 잠재력 개발 분야의 서성들도 이 공식을 토대로 가르치고 있다. 명시 과정이라고도 부른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경제 청사진에는 돈과 관련된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 청사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과거에 특히 어렸을 때 당신이 받아들인 정보 혹은 경험이 기초를 이룬다. 1차적으로 이런 정보와 경험의 배경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권위를 가진 인물, 선생님, 종교적인 리더, 언론 매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등이다. 문화를 생각해보자. 돈에 관한 생각이나 돈을 다루는 방식이 각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돈에 관한 태도를 정해두었을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일까? 그렇다. 아이들은 돈에 관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모두 나중에 배운다. 여러분도 나도 누구나 다 그렇다.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며 자랐다.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배운 것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살아가는 내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 책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보자.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까? 우리의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정보 창고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보들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나온다. 그렇다. 당신의 과거 프로그래밍이 모든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명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생각을 낳는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이 과정에 따르면 내 안에 이미 짜여있는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는 돈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래 세 가지 기본 방식에서 영향을 받고 생각과 행동 방식이 형성된다.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므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에 대한 경제 청사진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부와 성공 쪽으로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세팅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경제 청사진을 만든 첫 번째 영향.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이는
자라는 동안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자랐는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굳은 날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부자들은 죄인이다. 더러운 부자놈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땅을 파보라. 돈이 나오나. 부자는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면 다 돼.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진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런 빈정거림을 들었다.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난 농담 삼아 대답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팔 하나,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농담에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문제는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모두 당신의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귀로 듣는 말의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하다. 내 아들 제시가 3살쯤이었을 때 나한테 달려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닌자 거북이 보러 가요. 동네 영화관에서 한대요. 나는 이제 겨우 걸음마 정도 하는 아이가 우리 동네 영화관의 프로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2시간 후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 해답을 얻었다. 영화 광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왔다. 지금 여러분의 동네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리 세미나에 스티븐이라는 남자가 참석했는데 그는 돈을 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돈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스티븐이 세미나를 참석했을 당시 그의 연봉은 80만 달러가 넘었고 9년 동안 계속해서 그만큼 벌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의 수중에는 항상 돈이 남아있지를 않았다. 자신이 쓰거나 빌려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려버렸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순자산은 언제나 정확히 제로 상태였다. 스티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부자르들은 욕심쟁이야. 가난한 사람의 뼈골을 빼내서 자기들 배를 채워.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돼. 그보다 많으면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야. 스티븐의 무의식 속에는 벌어지는 일을 짐작할 만했다. 그가 물푼 상태인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머리에 박혀서 그는 부자들이 욕심쟁이라고 믿게 되었다. 돈과 욕심이 언제나 하나로 묶여 있었고 둘 다 당연히 나쁜 것이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은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스티븐은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부자가 되면 어머니는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수중에 있는 돈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그때마다 돈을 없애버려야 했다. 안 그러면 더러운 돼지 취급을 받을 테니까. 엄마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건건히 살아가겠나? 부자가 되겠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부자가 되는 쪽을 택하겠다고 할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쪽이 논리적인 선택인 듯 하지만 뿌리 깊게 박힌 감정과 논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무의식은 거의 언제나 감정을 선택한다.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스티븐의 경제 청사진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물푼 상태에서 백만장자로 올라섰다. 스티븐은 자신의 비생산적인 믿음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로부터 습득된 정보를 답습한 것일 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우리는 그가 부자가 되더라도 어머니가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짜도록 도와줬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와이를 좋아했다. 그래서 스티브는 마우이 해변이 바라다 보이는 콘도를 구입해서 어머니가 겨울 내내 그곳에서 지내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둔 게 흡족했고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기 바빴다. 게다가 아들은 1년의 반 이상을 어머니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환상적인 해결책이지 않은가? 내 경우에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에 비해서 유독 주식 쪽에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나의 경제 청사진을 인식한 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버지가 항상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주가를 확인하고는 주먹을 쿵 내리치며 빌어먹을 주식이라고 소리쳤던 일이 떠올랐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주식 거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둥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슬로모션을 하는 게 차라리 돈 벌 확률이 높겠다는 푸념을 30분가량 늘어놓았다. 귀로 듣는 말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돈이 안 되는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완전히 부적절한 시기에 살 수밖에 없게끔 조정당하고 있었다.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습득된 빌어먹을 주식이라는 이미 형성된 주식에 대한 나의 생각을 현실에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 안의 경제적인 정원에서 자라는 이 엄청나게 많은 독초들을 뽑아내고 나서야 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돈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세팅하고부터 내가 고른 주식들이 붐을 타기 시작했고 그 후로 계속 주식시장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제 청사진의 작동 방식을 확실히 알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이미 형성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좌우한다.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결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변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 하나하나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위력을 지닌다. 변화를 유도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인식이다. 경제 청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이해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할 때 그것이 당신의 밖에서 주입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변화 선택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켜 계속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내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근거로 사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마음속의 사고방식을 분석해보면 그것이 실은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쟁여놓았던 정보의 집합으로서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요소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의 세팅이다. 2부에서 이 내용으로 부를 창출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다룰 예정이다. 돈과 성공을 위한 힘이 평생 우러나올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기 위해 심도 깊은 훈련과 체험 수련으로 재구성된 무의식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잦은 노출이 중요하다. 자, 이제 당신의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를 정리해보자. 나의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인식.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들었는가? 기억하는 대로 다 적어보라. 자기 이해. 이런 말들이 당신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라. 변화 선택. 그 생각들은 주입된 것일 뿐 당신의 것이 아니며 지금의 당신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겠는가? 당신에게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병제청사진을 만든 두 번째 영향. 어린 시절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이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자랐는가? 하는 질문과도 같다. 눈으로 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조건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가깝게 지낸 어른들이 돈에 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 돈을 잘 관리했는가? 아니면 돈 관리에 소홀했는가? 쓸 만큼 쓰면서 살자 주의였나? 저축해야 한다는 주의였나? 영리한 투자가였나?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나?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편이었나?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편이었나? 꾸준하게 돈이 들어왔는가? 드문드문 수입이 생겼는가? 수월하게 돈을 버는 가정이었나? 아등바등 했던 가정이었나? 돈으로 즐거움을 누렸는가? 돈 때문에 자주 싸웠는가? 이런 정보가 왜 중요할까? 원숭이는 본대로 배운다고 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것 없다. 원숭이나 인간이나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잘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특히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배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부전자전, 사과는 제 나무에서 가까운 곳에 떨어진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게 마련이다. 라는 말들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녀가 저녁 식사로 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햄의 양쪽 끝을 다 잘라내는 걸 보고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다. 햄의 양쪽 끝을 왜 다 자르는 거요? 그녀가 대답했다. 엄마가 이렇게 요리했어요. 우연히 그날 밤에 그녀의 엄마가 저녁 식사를 하러 들러있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햄의 양쪽 끝을 왜 잘라버렸냐고 물었다. 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리하셨거든.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왜 햄의 양쪽 끝을 떼어냈냐고 물었다. 대답은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그랬단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에 관해 부모님 중 한 분을 닮거나 두 분의 모습을 다 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의 아버지는 주택 건설을 하셨는데 적을 때는 10채, 많을 때는 100채까지 집을 짓곤 했다. 한 번 집을 지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다.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담보로 걸고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야 했다. 따라서 집을 팔아 현금을 융통할 수 있기 전에는 항상 빚을 진 상태였고 돈 문제로 전전긍긍했다. 이런 시기에 아버지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당연히 관대하지도 않았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의뢰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이 말 다음에 너 미쳤냐? 였다. 물론 내가 받은 것은 애초에 받으려 했던 동전 몇 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마 라는 식으로 노려보는 시선이었다. 이런 눈초리가 어떤지 다들 알 것이다. 지은 집이 팔릴 때까지 1년이나 2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 후에 집이 팔리고 나면 그야말로 돈통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유쾌하고 친절하고 아주 간대해졌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용돈 줄까?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난 아버지가 전에 했던 그대로 노려보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던지라 그저 한마디만 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절은 그렇게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좋은 땅을 찾았어. 다시 집을 지어야겠어. 라고 말하는 끔찍한 날이 닥친다. 그럴 때면 나는 아버지 건투를 빌게요 라고 답하면서도 다시 시작될 힘겨운 나날들을 떠올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내 기억이 살아있는 6살 때쯤부터 21살 때까지 이런 과정은 계속되었다. 21살 내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독립했을 때에야 이 반복의 고리가 끊어졌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학교를 마치고 독립한 다음 아마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나도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그러고선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을 벌였다. 저보며 또 몇 가지 사업을 전전했다. 이상하게 돈을 조금 벌었다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 꼭대기에 앉으리라 호언장담하며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1년 뒤에는 또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패턴이 근 10년간 계속되었다. 그 후에야 내가 사업 선택을 잘못했거나 동업자나 직원, 경제 상황 혹은 상황이 잘 풀린다 싶을 때 일을 그만두려는 나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정말 어쩌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수입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인지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나는 감사하게도 백만장자 마인드를 깨달았고 그 변덕스러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로부터 형성된 나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세팅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지금도 상황이 돌아갈 때 예전의 나쁜 버릇이 가끔씩 고개를 쳐든다. 하지만 이제는 내 머리에 다른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런 감정을 파악하고 알려줘서 고맙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하자. 라고 말해준다. 콜로라도주 올랜도에서 세미나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평소처럼 사람들이 한 명씩 무대로 나와 인사말이나 감사의 말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허느끼며 무대로 올라왔다.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기에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금 63살인데 책도 읽고 세미나에도 수없이 들락거렸습니다. 강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손대보고 사업도 10가지 이상 해봤습니다. 대학에 가서 MBA도 땄어요. 일반 사람 10명을 합친 것만큼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항상 좋았는데 빈손으로 끝이 났어요. 그 오랜 세월을 이유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늙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훈련해보니 모든 게 납득이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 의식 속에 박혀있는 아버지의 경제청산진이 나를 지배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공황시대를 겪었어요. 매일 일거리를 찾으며 물건을 팔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오늘 배운 내용을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가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내가 대답했다. 지식을 얻는 데 들인 시간을 절대 허비한 게 아닙니다. 마인드 은행에 숨어 실력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제 성공 청사진을 만들었으니까 그간 배웠던 것들이 다 자원이 되어 성공의 추진력을 담아줄 겁니다. 진실은 들으면 알 수 있는 법이다. 그가 감정을 추스르더니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마 전에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18개월 동안 지금까지의 18년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다. 나도 정말 기쁘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당신의 꿈이 성공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은 대개 2차 세계대전이나 대공황을 거쳐오신 분들이다. 그런 부모님의 경험이 자식 세대의 돈에 관한 믿음과 습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어떤 사람은 돈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있을 때 즐기며 살아야 돼. 라는 무의식의 주문에 따라 미친 듯이 돈을 써댄다. 반대의 경로를 밟는 사람들은 구전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 주문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
구전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자칫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는 의지의 힘이다. 구전날을 위해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매일 구전날이다. 그런 짓은 그만하자.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대신 즐거운 날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저축하라. 그럼 의지의 힘이 따라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관해 부모의 경향을 따른다고 말한 바 있지만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부모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분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엄마, 아빠, 앉아보세요. 두 분과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전 두 분의 돈 관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두 분의 인생도요.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엄마 아빠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충돌이 생기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다. 미화,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커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거야. 그 후에 방으로 달려가 문 쾅 닫고 베개나 손에 닿는 걸 아무나 두들겨 대며 울분을 토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분노와 반항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부자가 되거나 최소한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불태운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 실은 커다란 문제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려고 무진 애를 쓰긴 하지만 대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서 그렇다. 돈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만큼 분노도 커진다. 결국 그들의 차원 높은 상위 자아가 중얼거린다. 화내는 것도 피곤해. 이제 지쳤어. 마음 편하게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마음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본다.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한다. 분노를 없애고 싶으면 돈을 다 없애버려. 그들은 그 요구대로 한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돈을 없앤다. 과소비를 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이혼을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린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제 그들은 행복해질 테니까. 정말 그럴까? 아니다. 상황은 전보다 더 심각해진다. 이제 그들은 분노를 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돈 한 푼 없이 분노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 분노 대신에 돈을 뿌리가 아닌 열매를 던져버린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분노인데 말이다. 그 분노를 해결하기 전에는 돈이 많건 돈을 다 없애버렸건 간에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평화로워질 수 없다. 돈을 벌려는 이유는 성공하려는 동기나 대단히 중요하다.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발한 동기라면 당신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고? 돈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예로 들어보자. 세미나들을 할 때 참석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이 얼마나 되죠? 손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후에 안전해지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손을 든다. 생각해보라. 안전해지고 싶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사실상 똑같은 동기다. 안전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불안감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이 해소될까? 그럼 어떻게 좋겠는가?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돈이 아닌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그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이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의 종류가 바뀔 뿐이다. 돈이 없을 때는 앞으로 계속 무일푼인 상태로 남거나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바뀐다.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쩌나? 다들 나한테 손 벌리면 어쩌나? 세금으로 다 날아가면 어쩌나? 즉, 문제의 뿌리로 파고들어가 두려움을 없애기 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소용이 없다. 물론 선택을 해야 한다면 돈이 전혀 없는 쪽보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편이 낫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행복한 삶의 방식은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공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문제는 2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고 지금은 우선 돈의 많고 적음이 당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두자. 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당신을 다른 그럴싸한 인물로 바꿔주지 못한다.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도 살아가는 습관이 된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고갈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성공지향적인 사람, 노력파, 의지가 강하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특징들이 나쁜 건 아니다.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유가 문제다.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능력, 동력, 그 뿌리가 무엇인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돈의 양은 내면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한다. 내면의 상처가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충분치 않게 만든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다른 무엇이 있어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열쇠는 당신에게 있다. 당신의 모든 내면 세계가 외적인 세상에 반영된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에 풍부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입증하듯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왜냐고? 당신의 뿌리에 배어있는 풍부함이 자연스러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 두려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동기를 끊어내면 목적, 기여, 기쁨이라는 새로운 동기를 찾아낼 수 있다. 당연히 행복을 위해 돈을 없애야 할 필요도 없다.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나 정반대로 행동하겠다는 마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반항아는 부모와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덕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반항아는 심각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어느 쪽이건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이 부모님의 한쪽 혹은 양쪽의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나의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인식. 부모님이 돈에 대해, 부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부모님과 비슷한지 정반대인지 써보라. 자기 이해. 자라면서 보았던 모습들이 당신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써보라. 변화 선택. 그런 방식이 단순히 주입된 것일 뿐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겠는가? 당신에게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내가 돈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것들은 그분들의 방식이었다. 나는 내 방식을 선택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번 이해는 여기까지 할게요.